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법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우리 부산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 학생 여러분, 밤잠을 설치며 헌신적으로 또 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대입 지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를 해서 주신 진로진학센터 김영구 센터장님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한 시인은 홀로 피는 꽃은 꽃이 아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올해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입학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소중한 시간을, 특히 코로나19를 오롯이 견뎌왔습니다. 이에 그 힘들고 어려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으리라고 저는 감히 짐작됩니다. 우리 고3 학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울러 고3 자녀분 곁을 묵묵히 지켜주신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날을 애태우셨습니까?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주신 모든 분께 우리 다 함께 힘찬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올해는 대학 입시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번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학생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성공적으로 작성하고 희망대학으로 진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했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이성준 대입지원관님은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부 전형 종합전형 평가를 맡았던 인류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실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분을 우리 꼭 도망가지 못하게끔 서울에서 그만큼 모셔가려고 해도 우리 본청에서 꼭꼭 붙잡아 두었습니다. 우리 이성준 대입지원관님 박수 한번 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칩시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진학지원 프로그램과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을 맞춤형 진학지도로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대입 전략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새로운 진로 진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는데 더욱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대부분 학교에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의 언이 꽃이 지고 열매가 있는 계절이라는 뜻을 담은 열엄에서 왔다고 합니다. 고3 학생 여러분 모두가 한여름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도 잘 돌보면서 그동안 갖고 온 귀한 열매가 제대로 익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최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이성준 대입전가는 교육감님께서 소개를 시켜 주셨지만 중앙대, 서울시립대 등에서 입학사정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에서는 전형 설계 및 학생 선발 책임자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선발자 입장에서 오늘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도움이 될지를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의 대입지원관입니다.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냥 매번 그냥 했던 설명인데 오늘 이렇게 앞에 이렇게 교육감님까지 오시고 해서 좀 제가 오히려 좀 약간 긴장되는 게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해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제 소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서울에서 제가 교사 생활 한 4, 5년을 하다가 2009년에 이제 숭실대에서부터 입학사정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중앙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5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제 책임 입학사정관으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부산에는 작년에 왔고요. 작년 3월 1일자로 와서 대입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이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입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좀 근무를 해보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좀 근무를 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어떻게 선발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겠지만 이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어떤 이런 교육 내용들이 대학에 어떻게 잘 전달하면 좋을 것인가, 저는 이 방향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노력, 여러분들이 드린 그 에너지들이 대학에 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제가 지금 주로 사실 이렇게 학생 학부모님들 이렇게 직접 만나본 거는 좀 되게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주로 만나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모의 서류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제가 마음속으로 되게 되게 아쉽습니다. 되게 아쉽고 되게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기소개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활용됐던 어떤 그 의미, 맥락들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게 이제 올해까지만 활용이 되고 이제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더 이상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결정된 부분이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왈가왈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특히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쨌든 작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본인에게 더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응을 좀 보여주시죠. 네?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본인에게 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나 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기회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은 약점을 오히려 이렇게 좀 되게 감쌀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귀찮은 건 다른 사람들도 어떨까요? 힘들고 귀찮겠죠. 그죠? 근데 그 힘들고 귀참을 좀 넘어서서 본인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하게 글쓰기 역량,
글을 잘 쓰기 위한 어떤 도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과의 연관성 속에서의 고려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글을 쓰려면,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문항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제 문항 분석을 특히 이제 작년부터 바뀐 문항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사례를 이제 몇 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작성 절차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좀 전달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계신 데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좀 활발하게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뭐 이제 마지막에 좀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자기소개서만 잘 쓴다면은 어디라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담 많이 하시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점 몇 등급 학생들이 어디에 합격했고 불합격했고 막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 이제 꼭 이렇게 낮은 등급인데도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될 것 같은.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자기소개서만 좀 잘 쓰면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좋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구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특히 내가 지금 가려고 생각하는 모 대학의 모 학과에 작년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그걸 좀 구해보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어디 그러면은 이런 도움을 좀 본격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받을 만한 이런 곳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만 잘 듣는다면, 근데 저희가 지금 제작해서 나눠드린 이 자료집에 있는 그 내용들만 좀 잘 숙지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저는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번 도식화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그래프나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하는 게 항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큰 맥락에서만 보셔야 됩니다. 학생부가 좀 좋은 경우가 있고 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학교에 따라 또는 이제 학생들의 영향에 따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좋은 학생부를 갖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쓴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일부 좀 부족하게 쓴 뭐 이제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X축, Y축으로 해서 선을 그으면은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네,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 불합격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합격, 불합격을 구분을 한다면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좋은 학생부인 여기에만 합격생들이 몰려 있을 것이고 나머지에는 합격생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물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 입학사정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어떤 제가 평가를 진행했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감에 의해서 그냥 한번 그림을 표현을 해본 건데요. 굳이 선을 그리자면 뭐 좀 이런 정도의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막 곡선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막 들쑥날쑥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럼 당연히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네, 당연히 이 아래쪽에 좀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못 쓴다 하더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소개서를 못 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자기소개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학생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학생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너무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거나 자기소개서가 못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제 뭐 불합격이 될 거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최근 또 이제 지원자 그룹이 좀 많이 형성이 되면서 경쟁률이 뭐 10대 1, 뭐 15대 1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합격한 학생보다는 사실 불합격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불합격한 학생이라 해서 그럼 전부 다 그러면 안 좋은 학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원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그룹 안에서 불합격되는 경우들도 있다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기소개서를 못 썼다 하더라도 일부는 합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학생부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불합격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합격인가요? 뭐 이제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이건 단언컨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무엇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네, 학교생활기록부가 모든 것의 가장 베이스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기소개서 도대체 왜 받아보느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주체는 누구죠? 학교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내 학교생활은 여러 학생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내가 이런 활동을 했고 내가 이런 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걸 수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느낀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낼 수 있나요? 못 드러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학생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글을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학생들은 좋은 컨설팅 회사에서 좋은 이런 첨삭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부산에 있으니 쟤네들한테 맨날 밀릴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진짜 하시나요? 이런 생각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받는다고 전부 다 합격하나요? 컨설팅 받는다라는 이유로 전부 다 합격이 된다면은 그거는 정말 그 평가 방법이나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컨설팅과 합격의 상관관계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이런 연구조사 해본 것도 없고 이게 드러난 어떤 결과도 없긴 하지만 오히려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문제되는 경우들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론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걱정만 하지 말고 불안감만 갖지 말고 여러분이 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있는 거를 한번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제 나의 장점을 쓰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뒤져봐도 내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나와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그냥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좀 살펴보는 이런 경험도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교복을 입고 내 이 교복이 제대로 잘 입었나 안 입었나 확인하는 것 때 뭘 보죠?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은 비춰져 있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이렇게 객관화를 시켜서 나의 모습이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한 옆에 나와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한 나의 모습을 잘 지켜봤었던 선생님, 친구들, 부모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야, 너 이거 되게 대단한 거야. 너 이거 되게 잘한 거야. 너 이거 하는 거 이거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 이런 일들을 지적해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장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떤 그 희망 대학,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의 평가 기준, 평가 요소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서와의 어떤 연관성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제출 대학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또 조금 그 사이에 또 좀 줄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2024학년도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 폐지가 예고돼 있으니 뭐 이왕 이러는 거 그냥 미리 그냥 좀 폐지시켜 버리자 하고 그냥 폐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출 대학과 미제출 대학들이 구분이 되고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를 받는 대학은 해양대의 저 아치해양 이제 1, 2 전형 이것만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과의 연관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그 기준 항목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이 4가지의 평가 기준, 평가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말 3월 초에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평가 요소가 세 개의 평가 항목으로 평가 요소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존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평가 요소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세 개로 변화를 준 점입니다. 그럼 이게 왜 세 개로 줬느냐? 전공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다소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좀 추상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전공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생각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러한데 왜 우리가 대학에 있는 전공에 맞춰서 이런 맞춤형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뭐 어떤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친고등학교, 친학생, 친학부모적인 관점으로 좀 이렇게 개념이 보다도 좀 명확해졌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란 요소가, 인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인성이 평가가 된대요. 그럼 인성이란 요소를 딱 인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착함이란 단어가 혹시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착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해를 없애고자, 자, 지금 이런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는 어디에서 필요한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학업적인 측면으로, 전공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측면으로, 공동체의 역량, 인성적인 성품과 관련된 역량, 그 부분으로 나뉘어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신입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어떤 자세들, 태도들, 지표들, 이런 거를 구체화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학업과 관련된 측면으로, 하나는 전공과 관련된 측면으로, 하나는 대학 생활할 때 필요한 관계 역량,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셋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이 발전 가능성이 삭제된 것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삭제된 건 아닙니다. 삭제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주도성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삭제되거나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 나머지 학업, 진로, 공동체에 전부 다 나뉘어져서 사이사이에 다 퍼져 들어갔다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학업, 진로, 공동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좋은 학생을 선발할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학생,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 전공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학생, 진로에 대한 방향이 뚜렷한 학생, 관계를 잘 맺는 학생,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학업, 진로, 공동체, 이런 세 가지 평가 요소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요, 사실은 전에는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이나 평가 요소에 대한 걸 설명들을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자료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좀 잘 하고 있고요. 서울대는 평가 항목을 봤더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학업 능력이에요. 그럼 앞에 봤었던 학업 역량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학업 태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울대는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 그룹의 어떤 특성이 있다 보니 이런 학업이라는 부분도 그냥 하나의 학업 역량으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업의 역량적 측면, 학업의 태도적 측면, 이렇게 학업을 좀 더 의미 있게 더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학업을 뺀 나머지 전체, 학생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특성,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키워드를 보면 학업 능력에서는 교과와 학업 관련 성취 수준, 결국은 이제 성적을 보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성적. 근데 이제 이걸 성적 숫자로만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적과 관련된 학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역량적 측면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자기주도적인 거죠. 그죠? 자, 고등학교에는 계신데요, 대학에는 안 계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고등학교에는 계세요. 근데 대학에는 안 계세요. 담임교사, 그렇죠,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 안 계시잖아요, 대학에. 그러니까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좋아요? 담임교사가 없어도 알아서 스스로 자기가 움직이는 그런 학생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런 자기주도성,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자기의 어쨌든 전공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니 자기 주 전공에 대한 지적 호기심, 막 남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뭔지 그 원리를 파악하고 싶어요. 그걸 막 더 이렇게 막 찾아보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을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여기다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학업의 소양은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제 바른 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인성이란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잡는다면 뭐가 되는 거죠? 공동체 생활. 여러분들 대학에 입학하면 결국 어디서 생활을 해야 돼요? 학과 안에서의 학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과 생활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적절한 관계를 잘 맺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내 동기들,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된 선배, 교수들과의 어떤 이 관계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맺는 학생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보겠다는 게 학업의 소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학업 능력은 학생부에서 주로 이 부분에서, 자기소개서에서는 주로 이 영역에서, 학업 태도적인 부분은 학생부의 주로 이 부분에서, 자기소개서는 주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영역에서만 보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죠. 다른 영역에도 만약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그 영역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겠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요소로 뭐뭐뭐 있었다고요? 학업과 관련된 거 있었고요. 두 번째 학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로와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영역이 있었고요. 세 번째 공동체, 사회와 관련된 영역, 이 세 가지가 있었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기소개서 문항은 요 지금 2021학년도라고 나와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문항이 확정된 거는 2015학년도예요. 2014년에 이 문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1000자, 1500자, 1000자를 썼던 1, 2, 3번 문항이 뭐 여러 가지 요인, 여러 가지 이유로 2022 작년이죠. 그 다음에 올해 2023학년도에는 1500자, 800자로 축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이전 문항의 키워드를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1번의 키워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 문항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이 문항 속에 뭐가 있어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배우고 느낀 점이 제일 핵심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느낀 점을 쓰라.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쓰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느낀 점을 쓰라 그러면 서술어가 어떻게 끝날까요? 이거 무엇이라고 느꼈다. 그러니 이렇게 느꼈으니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부끄러웠다, 안타까웠다, 기타 등등. 어쨌든 이런 감정적인 요소의 서술어로 끝나겠죠. 그러면은 이런 자기소개서를 받아보면은 읽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느낄까요? 일기 보는 듯한 느낌. 그죠? 그럼 이게 결코 자기소개서다운 어떤 문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느낌점에 너무 주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서술어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 활동했다, 수행했다, 판단했다, 결정했다, 이런 서술어로 가야 돼요. 행동과 관련된 서술어로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수행했다라는 어떤 그런 서술어로 가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전체적인 거고, 자, 다시 1번의 키워드는 그럼 뭐가 될까요? 1번 문항의 키워드는 학습 경험입니다. 1번 문항의 키워드는 학습 경험이에요. 2번 문항의 키워드는 그럼 뭐가 될까요? 옛날 거. 교내 활동이 되겠네요. 그죠? 3번 문항의 키워드는 뭘까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느낌이 이제 오지 않으세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학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가 좀 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축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학업과 관련된, 하나는 그 외에 나머지 자세, 태도, 생활과 관련된 측면, 이렇게 둘로 나뉘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학업과 관련된 건 역시 학업에서 하나는 전공 성적과 관련된 또는 전공과 관련된 어떤 이런 요소예요. 그럼 보세요. 1번 학습 경험.
학업이네요. 그죠? 2번 교내 활동에서 뭐 쓰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교내 활동 쓰라 할 때 어떤 내용 쓸 거예요? 내가 했던 교내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무엇과 가장 연결된 걸 쓰려고 노력을 할까요? 전공과 관련된 거, 진로와 관련된 걸 제일 먼저 쓰려고 하겠죠. 그럼 이 진로와 관련된 진로 역량과 관련된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3번은 뭐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공동체 역량인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논리적인 연관성이 이렇게 다 연결지어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랬던 게 이제 2023학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 축소된 것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자, 자기소개서가 글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학 입학사정관들 눈에 잘 띄는 어떤, 잘 읽기 쉬운 어떤 글을 쓰면은 합격될 수 있다.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소개서에는 반드시 무엇을 밝혀야 된다? 경험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경험을 했는지,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는 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래와 관련된 일을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조금만 생각, 아니 쓸 수 없어? 이거 조금만 생각하고 여기저기 자료 좀 찾아보고 뭐 전공 안내서 이런 거 막 이렇게 뒤져보고 하면은 이렇게 연관지어서 글 쓰라고 하면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 옆에서 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와서 막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글짓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생각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감이 오죠. 아, 이제 그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사실은 지금 이거는 1, 2학년 학생들이 좀 들어야 되는 건데 걔네들은 이제 또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과거예요, 경험이에요. 근데 이 노력 속에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죠? 여기에 이전에 있었던 1, 2번 문항의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합해 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2번의 키워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내가 아니에요. 중심이 나를 위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력한 경험, 글짓기, 미래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다짐,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한 경험을 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이제 대학에 따라서 대학별로 지원 동기나 뭐 진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쓰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뒤를 보기 전에 일단 3번 자율문항 좀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하라 그랬는데 서울대는 한 번도 이 독서를 포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독서예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만 하더라도 1000자 해가지고 몇 권? 3권 쓰라 그랬죠. 1500자였나? 네, 어쨌든 3권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3번 문항이 800자인가 1000자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권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권에 800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800자를 쓰게 한 거고요. 중앙대입니다. 추가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중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주신 사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중앙대에서 이 문항을 개발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문항을 3번에다 썼을까요? 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1, 2번의 글자 수가 어떻다? 적다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어떻게 시킨 거죠, 지금? 오픈시킨 거죠. 오픈시켜서 너 무슨 얘기하고 싶어? 너 우리 대학에 너 장점 뭐라고 보여주고 싶어? 그거 한번 써봐.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경희대입니다.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건 이제 지원 동기가 되겠죠?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이 뭐예요? 결국은 이것도 과거의 경험을 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내가 1, 2번을 통해서 학업과 관련된 건 내가 좀 잘 보여줬어요. 근데 내가 전공과 관련된 게 좀 약하다고 생각해. 그럼 3번을 뭐로 활용해야 돼요?
전공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나의 에피소드를 보여줘야 되겠죠. 반대라면은 학업과 관련된 걸 써야 되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된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 지금 뭐가 없죠? 지원 동기가 없네요. 그러면 중앙대는 지원 동기 안 써도 돼요? 1, 2, 3번 통틀어서 지원 동기 안 써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지원 동기는 어디다 쓰는 게 좋으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 맞다면은 1번 학업 역량 쓰는 부분에 첫 문장을 일단 지원 동기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단락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단락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고 한 문장 정도로 간결하게 나는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어떤 전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지원 동기를 밝히면서 그 다음에 학업과 관련된 내용을 쓰고 3번에는 정말로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나의 장점을 하나 더 쓰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입니다. 고등학교 활동 중 전공 준비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를 기술해 주세요. 동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동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엇을 써야 된다? 노력한 과정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노력 과정은 무엇이다?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부가 설명을 넣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부산에 있는 대학을 또 언급할 수가 없죠. 네, 한국해양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원 동기와 졸업 후 진로 계획을 기술해 달래요. 자, 대학 입학하는 사람이 쓰는 자기소개서의 제1원칙. 어떤 내용을 쓴다? 과거, 미래, 어떤 내용을 쓴다? 과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단 하나, 여기서 이제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쓰라고 얘기할 때 요것만 바뀔 수 있죠. 그럼 여기서의 진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30대, 40대 이후 저는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해양부 장관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나는 어떤 영역,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 요 정도만 언급해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여태까지 고등학교에서 내가 해왔던 활동들, 경험들,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이 진로 계획은 무의미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텍입니다. 보세요. 자신에게 좀 더 소개하고, 자신에 대해 좀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 예를 들면은 지원 동기, 재능 특기. 자유롭게 기술해 보세요. 자, 3번 문항의 공통점은 뭐죠? 일단 대학이 원하는 이야기, 대학이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특정 주제를 던져주기보다는 1, 2번에서 너가 다 하지 못한 너의 장점을 한번 드러내봐라 라는 게 3번 문항의 특징이다. 서울대는 좀 예외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습경험 1번입니다. 이 학습경험 1번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그죠? 너무 어려워했어요. 1번 문항 학습경험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가? 현재 사용하는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은 2015학년도, 그러니까 201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제법 오래됐어요. 여기부터 적용이 됐고 문항개선은 작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 자기소개서 문항은 대학마다 다 달랐어요. 물론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개 이상의 대학을 쓴다. 그때는 6회 지원 제한도 없었어요. 6개 이상의 대학을 쓴다. 그러면 6개 이상의 대학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따라서 답변을 다 써야 되는 어떤 이런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을 개발을 하면서 이때 그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의식은 뭐였냐? 간소화였어요. 간결하게 가보자. 간결하게 가보자. 간소화.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게 이제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의 키워드입니다. 공통문항의 키워드로 첫 번째 학습경험, 두 번째 교내활동, 세 번째 타인과 공동체에 위한 노력한 경험, 이런 걸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경험에서는 교과와 관련된 영역을, 교내 활동에서는 비교과, 이제 저는 이제 비교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비교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성, 타인과 공동체, 인성 이런 것들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의견 참 분분해요. 뭐 지원 동기가 왜 빠졌냐? 지원 동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건 어디다 하라는 얘기냐?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냐? 자기소개서 거짓말하면은 그건 누가 확인하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교과 전형이라는 이 공식을 깨고 싶어해요. 옛날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곤충 박사, 새 박사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너무 특별 전형이었던 거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런 특별한 애들을 뽑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묵묵하게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전공에 대한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평범한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뽑아보자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퍼런스나 이런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비교과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 교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과는 단순 교과 성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업적 역량, 전공 수업이나 교양 수업을 듣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지적인 학업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판단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이 1번 문항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1번 문항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평가에 참여했던 입학사정관들, 저도 이제 이때 2014, 15학년도에 이제 평가를 했는데 1번 문항에서 의미 있는 문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의미 있는 어떤 서술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지? 질문자는 분명히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답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의사소통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따져봤더니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학생이 질문을 오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학에서는 뭘 물었어요? 학업 역량을 물었죠. 학습 경험을 물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변을 하는 거냐? 학습 경험을 성적이라고만 이해해요. 성적, 교과 성적, 학업. 너 학업 해봤어? 너 해봤죠?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했었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성적이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성적 향상, 나만의 공부법, 오답 노트, 학습 플래너,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몇 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지하게 어떤 애가요 뇌호흡 한다는 얘기까지 봤어요. 자기가 뇌호흡을 할 줄 안대요. 그래서 뭐 베타판가 알파판가 뭐 그게 막 나와서 자기는 한 번 보면 뭐 안 잊어버린대요. 뭐 다 기억해낼 수 있대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근데 학생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학생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한 대로 이런 얘기를 써요.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내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해봤는데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발견을 해서 요걸 찾아봤더니 요건 요런 내용이었고 요건 요런 내용이었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딱 밝혀요. 그러면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물었던 질문에 답변이 온 거니 그 수준에 따라 내용에 따라 변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학생들 중 대부분은 사실은 질문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쓸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의미 있게 학습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미 있는 경험이 없는 게 학생 개인의 문제인 것인가, 학교 문화의 문제인 것인가? 제가 여기서 그냥 학교 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학교 문화가 혹시 그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 중심의 어떤 이 교육 현실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학교 안에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그걸 발현하지 못했으면 그건 학생 책임이에요. 학생이 그냥 불합격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학교가 학생들의 이런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지적 호기심을 건드리지 못하였다면 사실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인 거죠. 학교의 책임인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요즘은 이런 학습법 쓰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나름 이제 이런 그 요구하는 어떤 문항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들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반고의 1등급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1번으로 이렇게 문장을 쭉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학생이 표현한 주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면 성적표, 수면 노트를 만들었어요. 왜? 공부량을 늘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순수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한 거예요. 공부량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전교 등수 30등 올릴 수 있었대요. 그래서 성적 향상상을 받았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학생이에요? 못했던 학생이에요? 저런 학생이죠. 전교 등수 30등이나 올렸대요. 1등급.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맞죠?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보세요. 정약용의 견여탄이라는 어떤 한시입니다. 이 한시를 보고 처음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시가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깨우는 시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체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저게 이제 그 수레를 끄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다른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를 비교해서 보고서를 자출을 해서 해봤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시가 비슷한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차별받는 어떤 계층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하나는 왜 웃어? 하나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비판하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이 두 관점 중에 어느 것이 맞다라는 것을 손 들어주기보다 두 관점 모두 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결국 내가 추구하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나는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라고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어때요? 자, 첫 번째,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학생일까요? 못했던 학생일까요? 뭐 이제 일단 여기 뭐 지금 위에 뭐 특목고고 그다음 뭐 1등급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사실 잘한 학생인데, 뭐 이것만으로 봐서는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죠. 근데 그거는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성적 부분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대학 와서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느 과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죠. 사회학과, 국문과, 경영경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경영경제하고는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사회학과나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사회복지학과 이런 계열로 이 학생이 만약에 진학을 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이겠죠. 이런 인상을 받게끔 내가 이런 부분에 주목한 사람입니다라고 쓰는 게 1번의 핵심인 거예요. 너무 어렵죠? 이해는 되세요? 그죠? 이해는 되시죠? 이해도 안 돼요? 어떡하지? 네. 지금부터는 문항별로 이 작성 팁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에, 근데 1번 문항이 사실은 1-1, 1-2로 좀 구분을 시켜야 돼요. 1500자인데 1, 2번 문항이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문항에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전부 다 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지금 1-1, 1-2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1-1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학습 경험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요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일 수밖에 없겠죠. 학업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학생과 연계되는 것은 아무래도 세특과 관련된 부분, 그죠? 세특과 관련. 그러면 꼭 세특만이냐? 아니에요. 꼭 세특이 아니더라도 수상이라든가 독서 활동이라든가 동아리인데 만약에 학업과 관련된 어떤 동아리였다라면은 동아리 같은 것들도 충분히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과 연계지어서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지원자가 고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 경험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학생이 그러면은 대학에 입학한다면, 우리 이 학과에 합격을 한다면 학과 생활을 즐겁게 잘할 만한 학생인가 아닌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나 대학만 입학하면은, 대학만 합격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죠? 그죠? 근데 대학 입학하면 사실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들 고생이 시작돼요. 고등학교 때 공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밤 안 새봤어요. 근데 대학 가서는 밤을 새요. 셀 수밖에 없어요. 당장 다음날 세미나에서 내가 뭔가 주제를 발표를 하고 내가 뭔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공부를 누가 버텨낼까요? 재밌어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버텨내겠죠. 비유적으로 이런 거예요. 비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등산 좋아하세요? 도저히 이해 안 되죠. 다시 내려올 거 왜 올라가? 그리고 막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높은 데까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씻을 것도 중간에 없는데. 근데 매주 등산 다니는 사람한테 이 질문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해요? 절대 못하죠. 야, 너는 말을 꺼내지 마.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올라가 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류예요. 이런 류. 그러니까 내가 이 전공, 이 학문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즐겨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흔적, 근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어떤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논리적 모순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과도하게 그렇다고 여기서 어려운 학문적 이론을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게 아주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내 관점에서의 어떤 뭐 출발점들 있잖아요. 건축공학과 친구들 건물이 고층 건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고층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흔들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하죠, 여러분들? 전혀. 지금 저 사람 저기서 무슨 얘기하나 이러죠. 근데 이 건축공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되게 신기하게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왜 어느 부분에 주목을 했고,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영역에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을 쓰는 거예요. 네. 이게 1번 영역입니다. 거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자기가 전공하려는 그 영역을 좋아하고 즐겨야 된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팁을 얘기한다면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 지적 호기심, 학습에 대한 열정, 적극성, 이런 것들을 한번 드러내보자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재료들을 찾기가 어렵다면 수업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어떤 그 문제의식, 선생님이 막 뭐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생님 막 뭐라 얘기하는데 진짜? 진짜? 맞아? 어떻게 저렇게 설명하지?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데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데서 출발해서 내가 느꼈던 그 뭔가 마음속에 그 걸림돌, 뭔가 걸렸던 이 부분을 나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다 라고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Q&A를 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글자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 학습 경험 적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교내 활동으로만 쭉 적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분명히 대학에서는 보고 싶은 게 학습과 관련된, 학업과 관련된 부분이 한 파트이고 교내 활동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영역이 한 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1500자를 적절하게 분배하셔야 돼요. 무조건 반 아니더라도 뭐 700, 800 아니면 아니면 600에 900이라도, 네, 600에 900이라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글자 수를 배정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학습 경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학생부를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특히 세특을 중심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보면서 이때 문제의식이 뭐였지? 이때 선생님들이 나한테 뭘 요구했지?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접근했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써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항을 1500자를 셋으로 나눠서 학습 경험 하나에 교내 활동 2개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답 없어요.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을 500자 안으로 적는 게 말처럼 쉽진 않을 거예요. 이 글자 수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1번 문항의 두 번째 1-2입니다. 1-2의 키워드는 교내 활동이에요. 근데 이 교내 활동이라는 영역은 제가 이제 진로 역량, 전공과 관련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영역이에요. 굉장히 폭넓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서 사실은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요 평가 요소가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다 들어가요. 학생부 영역도 사실은 학생부의 전체 영역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자, 가장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하나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씁니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동아리 활동에서 담당 선생님이 간식비를 조금 준 게 참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간식비를 받아내려고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2년 반 동안의 모든 그 경험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거 하나 쓰라고 했어요. 이 선택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잘 선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학생부에는 전부 다 팩트의 모음이에요. 학생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하나하나의 활동들의 결과들이 객관적 사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경험했느냐,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접근했느냐, 이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게 1-2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행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나의 목소리, 나의 입장, 나의 관점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잡아보셔야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상 받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 많이 들이고 여러분이 주변에게 나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고등학교 때 내가 열심히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면 사실 어떤 활동이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데도 제 이야기가 좀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데 좀
직접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그 대학의 평가 기준, 평가 요소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세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흔적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이드북, 가이드북 이런 데에서 잘 참고해서 교내 활동의 소재를 골라야 하고요. 학종은 숫자만을 가지고 우열을 정하지 않아요. 2.1등급하고 2.3등급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차이가 있겠어요? 크게 차이 없어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 고등학교에서 어떤 고민을 했느냐, 어떤 경험을 해봤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적합한 학생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이 대학, 이 학과에 적합한 학생이요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소재들, 그거를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던,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가장 포인트가 됐던 지점,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요. 이런 건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억지로 여러 활동을 연결시키는 것보다 하나의 활동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활동을 봄으로써 대학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집중했던 애인이 다른 일도 이런 식으로 했겠지라는 것으로 추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활동을 열심히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활동하는 거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독특함,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이 하기 힘든 뭔가의 특별한 경험, 그런 걸 막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고민의 깊이, 내가 생각의 깊이, 내가 왜 이런 것에 주목했는가, 이 부분으로 충분히 차별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문항별 Q&A를 좀 진행을 해보면, 먼저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1, 2, 3번 모두가 이렇게 하나로 연관되는 유기적인 어떤 하나의 뭐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만 작성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의 유기적인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연관성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이 뭐뭐뭐 있었어요. 학업, 진로나 전공, 공동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활동들, 나의 경험들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전체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뽑고 싶었던 내가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글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무나 단점이 있다, 근데 단점을 그냥 좀 잘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요. 역경 극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이 단점을 내가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우스갯소리로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을 하려면은 저기 집에 빨간 딱지가 좀 붙어봐야 된대요.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저기 뭐 좀 이혼을 좀 하고 뭐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뭐 역경 극복 뭐 이런 거래요. 그런 역경 극복이 아니죠. 대학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역경 극복은 전공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의 역경 극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그런 어떤 막 자극적인 소재에 너무 그렇게 주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근데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글자 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내 장점을 보여주기에도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근데 거기에 굳이 나의 단점을 끄집어서 그거를 보완하려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뭐 옛날처럼 글자 수가 좀 많았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애들은요, 너무 솔직해서 거기 그 단점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결정적인 단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회복하기 힘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과 공동체 2번 문항의 키워드입니다. 타인, 공동체, 노력한 경험, 배운 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공동체에서의 관계 역량입니다. 사회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관련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협력과 관련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소재들이 되는 겁니다. 학습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이 되게 좋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뭔가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얘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이 전부 다 하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이렇게 안 되니까는 내가 그냥 혼자 막 깃발 들고 가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때요? 얘가 되게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현대사회는 그러지 않아요. 현대사회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야 되고 일을 나눠야 되고 그거를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분담하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런 경험이 사실 별로 없으니까 맨날 이제 여기다 쓰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 쓰는 거예요? 체육대회에서 반티 맞췄을 때 뭐 어떻게 싸웠다 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제시한 어떤 중간점으로 또 타협이 돼가지고 내가 낸 아이디어로 반티를 맞췄다 뭐 이런 얘기 쓰거든요. 이런 거 너무 식상해요. 네.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성을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착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까 그 평가 요소에 보면 나눔 배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눔 배려 있으니까 나눔 배려 옆에 내 친구가 다리가 부러져서 제가 식판을 대신 날라줬습니다. 뭐 가방 들어다 줬습니다. 아 착하죠. 좋은 애죠. 근데 이런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공동의 목적,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의 나눔과 배려를 에피소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관심, 갈등 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쓰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면 안 됩니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요,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어야 돼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근데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다는 게 분명한 어떤 문장의 형태로 막 단락으로 있지 않아도 돼요. 지나가듯이 한 구절 정도로만 있어도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학교생활기록부의 근거를 배경을 두고서 내가 한 경험을 이번 문항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강조한대요, 대학에서. 그럼 난 봉사를 좀 써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봉사도 잘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과도한 봉사활동 쓰는 게 더 이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이 포인트가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몇몇 모집 단위에서는 그래도 이 봉사가 좀 중요하게 뭐 자리매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봉사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봉사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동기나 진로계획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원동기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지원동기 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써본 학생들 있어요? 지원동기 써본 학생? 지원동기.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나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주는 간호사 언니가 있어서 저도 그와 같은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지원동기죠. 그죠? 근데 이 간호학과 지원동기 받아보면요,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요 차이만 있어요. 다 똑같아요. 교사, 사범대학의 이제 교사 자기소개 지원동기, 친언니와 같이 열심히 잘 가르쳐주는 중학교 사회선생님을 분받아 저도 사회선생님이 되려고. 근데 이게 친언니냐 사촌언니냐 오빠냐 동생이냐 국어냐 영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아요. 근데 이게요, 지원동기를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해서 진짜 깊이 고민하면요,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답 안 나와요. 이거는 일종의 무엇과 같은 질문이냐면요, 너 왜 살아? 이거와 같은 질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지원동기 얘기해 볼까요? 대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원 동기잖아요. 지원하는 이유잖아요. 대학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죠? 그럼 진짜 솔직하게 써야 되니까 우리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사회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동기를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바꿔보세요. 뭐라고 질문을 바꾸느냐? 왜 이 학부과에 지원을 하는데? 너 정말 이 학부과에 오고 싶은 거 맞아? 왜 이 학과가 아니라 이 학과야?
너 왜 이 대학이 아니라 이 대학에 오려고 하는 거야? 너 여기 하면서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럴 때 아니요, 저 정말 이게 재밌어요. 저 이게 정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남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를 했어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영역으로 한번 가고 싶어요. 이런 정도로 좀 담담하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세요. 철학적 질문 던지는 거 지원 동기 좋지 않습니다. 편하게 담담하게 그냥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로 계획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전공 희망, 학문에 대한 관심, 이해 정도, 수학 노력, 열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거를 보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지원하는 대학의 커리큘럼, 그 학과의 전공 안내서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그 무슨 지리학과에서는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만 커리큘럼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자기는 자연지리와 관련된 거를 전공하려 합니다. 이러면은 낭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세부 영역을 다루는 학과인가 아닌가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진로 계획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3번 문항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 똑같이 입력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사실은요, 1, 2번 문항도 대부분 학생들이 하나의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대로 복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대 같은 경우를 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문장 정도는 지원 동기로 할애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1, 2번은 공통 문항이니까 같이 쓴다 해요. 하더라도 3번 문항만큼은 대학마다 질문이 다르니 다른 내용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 2번 문항과 비슷한 3번 문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기타 항목이에요. 1, 2번의 그냥 연장선이에요. 1, 2번에서 내가 못한 이야기 3번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난 진짜 이거는 내가 꼭 대학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1, 2, 3번에 묻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굳이 그걸 할 얘기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해야 되겠다. 그럼 그냥 3번을 활용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3번이 없는 대학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1번 또는 2번에서 적절하게 어느 앞이나 뒤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자기소개서 사례에 좋은 사례를 제가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그 패턴을 따라가요.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들은 대부분 그렇게 썩 좋은 사례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패턴으로 쓰는구나, 이런 유형으로 쓰는구나, 그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습 경험과 관련된 NG 사례입니다. NG 사례예요. 좋은 사례 아니에요. NG 사례입니다. 일반고 1등급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이제 영어와 관련된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영어 말하기 대회도 꾸준히 참여를 했대요. 그러면 전교생 앞에 떨지도 않고 막 영어에 자신감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몇 달 후 미국에서 현지 사람들과 부딪히기 무슨 여행을 간 거예요. 학교에서 보내주는 외국 연수 뭐 이런 걸 간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 체험 여행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행 5일째 밤 난생 처음 영어로 꿈을 꾸었대요. 그리고서 와서 그 뒤로 놀랍게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내가 성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학업 역량을 오해한 케이스예요. 영문과라고 해서 영어로 프리토킹이 가능한 사람을 뽑는 학과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문학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영어를 가지고 그걸 도구로 무엇인가 활용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냥 모르지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 프리토킹이 된다, 영어 성적이 올랐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사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구에 있는 모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일반고 3등급 정도 수준의 학생이었습니다. 교육감상을 수상했대요. 우와, 네, 교육감상을 수상했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네, 했대요.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92점 받았고요. 육모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았대요. 네? 대한민국에서 30명만 면접을 통해서 뽑고 홍콩에 가서 2박 3일간 대회를 진행하는 하버드 대학 주최 하버드 모델 컨그레스 아시아 2021 몇 년에 하는 여기에 선발이 됐대요. 우와, 영어 1등급 받았고 9월 달부터 또 1등급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바로 탈락이에요. 쓰지 말라는 거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이 학생은 자꾸 지금 뭐만 강조를 하고 있죠? 나는 성적이 잘 나옵니다. 또는 이런 남들이 가보지 않은 해외 연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가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싶은 관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이 대회와 이 규모가 이 수준이 어떤 건지. 이거 돈만 있으면 누구든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뭐 좋은 사례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나쁜 사례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냥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교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쓴 학생인데요. 청소년 학교폭력 송방망이 처벌에 분노해서 토론 동아리에 땡땡땡땡에서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랑 막 자기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내가 내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결론이 막 명확하게 있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학생은 어때요? 그냥 담담하게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했던 내용에서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거에 주목을 했고 내가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을 썼는지에 대한 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최소한 이 활동을 봄으로써 이 내용을 봄으로써 대학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죠? 얘가 토론 수업에 뒤에서 빼지는 않겠구나.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판단 때문에 얘를 선택하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죠? 꼭 이것 때문에 이 학생을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런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례를 한번 선택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서울대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아롤이라는 어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페이지에서 2021년에 영교과와 관련된 어떤 그 자기소개서가 올라온 건데요. 그러니까 영교과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예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싶다는 욕심. 그래서 연설을 반복해서 들었대요. 그래서 설득 있게 말하기 위해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 언어의 수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랩으로 쓴 가사, 그러니까 랩으로 표현되는 영어와 일상 다른 언어에서의 영어와 그 다음에 학술적인 영어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굳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내 포럼 한마당에 출전을 해서 이런 연설과 팝송, 랩 가사를 통해 익힌 영어 표현을 활용을 해서 설득력 있는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은 되었어요. 막 되게 떨렸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내가 발표를 했고 발표를 하고 나오자 선생님께서 나를 이렇게 칭찬해 줬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때요? 막 화려하게 꾸며서 썼나요? 막 과장해가지고 자기가 뭐 되게 막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막 어필을 했나요? 아니죠. 그냥 자기가 준비했던 관점, 나는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가 신경 썼던 어떤 부분들에 주목해서 하나하나 그냥 있는 내용을 담담하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이 영교과에 입학을 한다면은 영어라는 어떤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유자재로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편견 없이 잘 배우려는 학생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담담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타인과 공동체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중간 평가를 했는데 그러다가 근데 이제 팀원들이 결국은 내가 이제 리더였는데 팀원들이 야 이거 너 때문이야. 너가 고집 부려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얘는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마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팀 모임 잡지도 않고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도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리더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 실수를 인정하고 팀원들과 다시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사실 좋은 소재는 아니죠. 그죠? 그렇게 뭐 썩 좋은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의 모습 아니에요? 최소한 얘는 뭐라도 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보세요. 대부분 애들이 나눔과 2번 항목에 쓰라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써요. 청소당번을 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애들이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왜? 힘들고 귀찮고 더러운 일이니까 다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학급 회장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내가 나중에 나서가 정리를 한번 해야지. 근데 안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이 막 증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에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해서 나서가지고 중간에 친구들 중재를 해가지고 문제들이 해결됐대요. 결국 그 학급의 모든 갈등을 주재하고 정리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다? 자기였다라는 거죠. 진짜 그렇게 느껴지세요? 진짜 이 학생이 그런 학생이었을까요? 아닐걸요? 이건 그냥 이 학생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딴 세상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의 원인,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면서 이걸 해결하려 접근했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이제 자료들을 찾을 때 다른 자료 찾지 마시고요. 요즘은 대학에서 이런 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제일 우선 대학 하나, 두 개 정도를 설정하셔서 그 한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보면요, 대부분 평가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고, 자기소개서 뭐 팁 같은 자기소개서의 뭐 중요한 원칙 또는 사례 같은 것들도 언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전공 가이드북, 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가이드북을 만약에 발간하지 않는 대학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모집 단위의 홈페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원 학부과의 특성, 졸업 그 교육과정 커리큘럼, 이건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예, 커리큘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졸업 후 진출 분야,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는 일부 몇몇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 요강에 아주 친절하게 또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서울대학교 아로리 나도 입학사정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몇몇 대학에서는 또 이제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으로 책자들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하면 좋은 자료인데 꼭 피해야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절대 보면 안 되는 자료 두 개입니다. 합격생의 자기소개서는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게 모르게 자기도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곳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얻기도 힘들어요. 예? 합격된 자기소개서 이거, 그리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합격 자기소개서, 그런데 그거 보면 다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두 번째, 학원 컨설팅을 통해서 작성한 자기소개서도 역시 위험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서류를 받아서 이 유사도 검색을 돌려요. 그럼 유사도 검색이 이제 몇몇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는 그런 걸릴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홍보하죠. 근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몇몇 학원에서 그 몇몇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글들을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그냥 생산해서 그냥 다 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소개서 유사도가 걸리면은 한 학교, 같은 학교에서 두세 명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전혀 이상한 막 저 도시하고 저 도시, A 도시, B 도시 막 이런 데서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있다는 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란 말이냐, 쓰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원래는 이게 자기소개서 쓰는데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면접에서 사용되는 건데, 면접에서 면접 질문을 구성할 때 이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라는 요 단계로 구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봉사 동아리에서 동아리 부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과업, 면접을 거쳐 일정 인원만 뽑았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갈등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면접제 유지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걸 갈등을 해결하는 게 이 학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과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츄에이션과 태스크를 가지고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배경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가가 들어가는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고 어떤 판단을 했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모두를 받자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의견 일치가 따랐고 자기의 결정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게 됐대요. 근데 이 뒤에가 되게 좀 밋밋하죠. 그죠? 되게 밋밋하죠. 그럼 이건 좀 약간 임팩트가 없는 거죠. 이게 좀 설득력 있게 좀 잘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면 입학사정관들이 여기서 무슨 질문을 던질까요? 어떤 식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느냐, 너는 그래서 어떤 입장이었냐, 그래서 결과가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단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가 있었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한번 글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학생부를 좀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학생부를 좀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칸을 나누는 거예요. 칸을 나눠서 학업과 관련된 칸, 종이 한 장에는 학업과 관련된 거, 종이 한 장에는 전공 또는 진로와 관련된 거, 종이 한 장에는 공동체, 사회와 관련된 거, 이걸 놓고 하나하나 키워드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 문장 수준으로 쓰지 마세요. 단어로 쓰는 거예요. 단어로. 동아리 활동, 수상, 봉사, 무슨 책, 이런 식으로 단어 수준으로 학업이냐, 전공이냐, 사회냐, 이거로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류 작업이 다 끝나면 그 하나하나의 키워드마다 여기에 이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상황, 문제, 해결책, 결과, 판단. 이거를 옆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아리예요. 내가 만약에 과학 동아리였어요. 과학 동아리 적었죠. 그럼 과학 동아리에 어떤 상황, 내가 만약에 무슨 로켓 발사 실험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로켓 발사. 문제, 무슨 상황, 근데 어떤 문제가 있죠? 이 로켓 발사를 적절하게 할 만한 장소나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는 그것을 관리, 지도해 줄 만한 책임자를 찾지 못했다. 그런 상황. 해결책. 무시하고 그냥 진행했다. 아니면은 뭐 어떤 선생님 어떻게 가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해주시면 저희가 뭐 언제 며칠 동안은 문제 하나도 안 일으키고 말 잘 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협상을 해서 어쨌든 모셔왔다. 기타 등등. 아니면 어떤 장소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디에다 연락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했다. 그럼 결과 실패는 실패대로, 성공은 성공대로. 그래서 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거는 어떤 것이다. 결과.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개조식이라고 혹시 알아요? 문장 형태로 적지 말고요. 근데 이러이러함, 저러저러함, 이렇게 돼서 이러이러함, 이런 정도로만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은 이 단어마다 상황, 문제, 해결책, 결과, 판단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적었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키워드는 여기 다 잘 적혀요. 근데 어떤 키워드는 이게 안 적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안 적힌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적히는 그 에피소드 중에 앞에 보여드렸던 1, 2, 3번 각 키워드에서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거기서 선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를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개조식으로 썼던 거를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삭제하느라 바쁠 거예요. 글자 수가 넘어갈 겁니다.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한 뭐 이렇게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표현, 그런 작업하면 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한번 글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작성의 주의사항 몇 가지만 좀 전달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 이런 거에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서초동에서 검은 옷을 입으시고 나무막대기를 휘두르시는 분이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예시들은요, 실제 들어왔던 예시들이에요. 이 애들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아웃이 된 거예요. 자, 경영학부인데 이모의 직업, 대표이사라는 이모의 직업,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일본, 말레이시아에 근무했던 이모부의 영향,
아버지 전공 서적으로 둘러싸여서 아버지께서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셔서 이런 내용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위에요, 경영학과 영어 영문학과에 왜 이모부하고 삼촌인지 아세요? 저기 위에 보면 부모의 실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 아니잖아. 가로에 있는 친인척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런 거 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아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임시직 운전사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 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생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모습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제가 여기서 쓰지 말라고 하는 원칙은 왜 있는 거죠?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예를 든 것들은 전부 다 뭐죠? 뭔가 좀 불우한 거죠. 그럼 이것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평가자의 무엇을 건드리는? 마음을 건드리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원칙에 따른 평가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꼭 좀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너무나도 지금 다 잘 안내가 되어 있고 다 강조가 돼 있어서 요즘은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아웃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 있는 여기 리스트에 있는 내용은 이거에 대한 단어만 써도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걔 거 자기소개서 이 단어 하나 이렇게 쓱 넣으시면, 네, 공인어학 성적 이런 것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회 명칭에 수학, 과학, 외국어가 명시된 교회 이 수상 실적 작성하면 그냥 무조건 0점이에요. 그냥 이거. 그리고 이 0점이라는 얘기는 불합격을 의미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사도 검증입니다. 유사도 검증은요, 이게 이제 지원한 모든 대학의 자기소개서를 전부 다 유사도 그 검색 시스템에서 돌리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4.99%만 나와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4.99%까지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5.0% 이상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무조건 문제를 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평가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고 그 경위서를 쓰게끔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이제 같은 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애들이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쓴 거예요. 근데 애들이 베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다 동일하게 진술을 해요. 맞아요. 얘가 쓴 게 맞아요. 제가 베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얘는 구제를 해줘요. 이렇게 진술이 일치가 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다 원저자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썼어요. 내가 썼어요. 내가 썼어요. 내가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진짜 웃지 못할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썼대요. 무조건. 그래서 그걸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뭘 했느냐, 자기가 쓴 파일 하나랑 자기가 그거를 크몽? 요즘에 그런 심부름 대신해주는 어떤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의뢰를 했대요. 거기서 받은 결과를 자기소개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초고를 자기가 써서 거기다 보냈고, 거기서 그거를 문장으로 더 이렇게 다듬어서 돌아온 거를 자기가 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입증한다고 거기에 자기가 의뢰한 거, 그거 사이트를 다 이렇게 캡처를 떠가지고 경위서라고 거기에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작업들이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부 활동 기록, 그 다음에 외부에 뭔가 누군가가 화려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거 절대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학교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담담하게 쓰면 최고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저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학교 안에 있는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을 찾고 싶은 전형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거 너무 매달리지 말고요.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주의사항에 하지 말라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많죠. 이런 것들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요, 자기소개서 작성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경험입니다. 결국은
내가 고민을 해봤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매달려 봤어야 돼요. 좋은 자기소개서의 뿌리는 결국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중에서 저 대학에 부처만 주신다면 저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대학생활 하겠습니다, 이 선언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 선언 할 수 있잖아. 근데 대학에서는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믿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무슨 활동을 했느냐, 무슨 경험을 했느냐, 어디까지 고민해봤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성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말뿐인 열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은 결국 여러분이 들인 시간과 노력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제 무조건 막 그냥 순진하게 계속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대학에 있는 그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대학별 평가 요소를 확인을 해보고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어떤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전공적합성이란 말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말을 내가 생각하는 전공적합성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해봤어요. 동아리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여기까지 한번 파봤어요. 여기까지 친구들이랑 얘기해봤어요. 검토해봤어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소재를 선별하느냐, 그래서 그 어떤 소재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너를 뽑아야 돼? 너 정말 좋은 학생 맞아? 그럼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죠? 예, 저 정말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나는 이런 거 고민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학업과 교내와 공동체, 결국은 각각의 하나의 사례 정도밖에는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 정도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면은 얘가 다른 일들도 굉장히 열심히 잘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어떤 그런 소재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질문의 의도, 제가 그래서 질문 문항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이 질문의 의도에 충실해야 되고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CV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비해 올해 이 면접과 관련된 얘기를 또 좀 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어서, 근데 면접을 얘기하려면 또 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못하고 결론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암기 시험이 아니에요. 정답이 있지 않아요. 면접을 위해서 특별하게 학원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꾸준히 평소에 논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상대에게 얼마나 잘 전달을 해봤느냐, 이 부분이 전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모범 답안이 없으니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한번 좀 말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런데 사실 그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좀 처음에 좀 뻘쭘해서 그런데 그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벽 보고 이제 앞에 그 면접관들이 있다 생각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한번 이렇게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요, 1, 2분 자기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충분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형식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논리성이에요. 결국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예요. 그러니 형식, 무슨 뭐 자세, 뭐 이런 뭐 이거 뭐 손짓을 어떻게 하냐 마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논리성에 주목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접 유형을 홈페이지를 통해 좀 확인을 하고 유사한 전공이나 형식 친구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준비를 좀 해보세요. 요즘 전부 다 전화기에 너무나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동영상 다 찍히잖아요. 서로 자기 전화기, 남의 전화기 왔다 갔다 하면서 면접 자가 돼보고 면접위원이 한번 돼봐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찍어보고 서로 비교해보면서 서로 장단점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과 구술고사는 경계가 없습니다. 너무 이 어려운 주제에 매달릴 필요는 없으나 비교적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질문에 답변하는 연습들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답이 없어요. 연습도 연습입니다. 예, 일주일에 1시간 정도씩 시간을 내셔서 지금부터 좀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 면접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갈식으로 답변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렇고요 저래서요 이런 입장이에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길 바라고요.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네, 질문. 네. 혹시 목소리가 크신가요? 혹시 그 플러스 교육 과정을 자소서에 쓸 수 있나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나요? 그 세특은 쓰이는 그러니까는 걸로 그 알아요. 플러스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써도 돼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학교 안에 있는 교육과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 안 한 거를 특별하게 했다라는 인상이 주어지는 거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네. 또 네, 한 분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버님, 네, 여기, 네. 아니 다른 분들이 또 좀 질문을 들으셔야 돼서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에 생기부에 있냐 없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번 항목인 교내 활동은 생기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1번 항목인 학습 경험에서도 자기가 학교 이외에 다른 고민을 했다거나 뭐 이런 책을 읽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반드시 나타나야지만 1번 항목에 적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학습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경험, 개인이 혼자 집에서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발생되는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만들어지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의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주입식으로 문제풀이식으로의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고민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룹 지어서 발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는 어떤 이런 경험을 해보라는 게 취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론 이게 지금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나 최근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는 작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읽은 책의 내용이나 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내용을 발표했다라는 내용 중심으로 세특의 이런 언급들을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을 쓸 때도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어떤 근거 하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 없이 그 학습 활동에 대한 학습 경험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되면 무슨 의심을 하냐면요, 사교육이나 기타 누군가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내용을 썼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실 일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천천히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혹시 더 질문 필요하신 분 있으면요, 제가 여기서 좀 남아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질문 주시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모쪼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